분명 어떻게든 나눠서 찍은 후 CG를 이용한 연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 장면을 빼고는 CG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소문을 듣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소년의 시간을 봤습니다. 제 주변의 SNS 유저들 사이에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신 원컷으로 연출한 4부작 드라마라는 점이 가장 궁금했죠. 사실 지금은 원신 원컷 이런 연출들이 과거와 달리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 이 작품은 이 연출 방식을 가지고 어떤 기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위해서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의 시간이 원신 원컷 연출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소년의 시간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가 총 4부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회차마다 각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원시 원컷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부는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13살 소년을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간 후 그 아이가 연루된 범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데까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부는 소년을 체포했던 경찰들이 소년이 다니던 학교에 가서 살인 무기의 행방을 찾습니다. 3부는 7개월 뒤의 이야기입니다. 보호센터에 구금 중인 용의자 제이미와 상담사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4부는 사건으로부터 13개월이 지난 시점의 어느 날 제이미의 가족이 보내는 아주 힘겨운 오전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처음 1화를 보았을 때 제이미의 아버지를 연기한 배우가 낯이 익었습니다. 2021년도 영화 보일링 포인트의 주연 배우였던 스티븐 그레이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영화가 워낙 인상적이어서 이 영화의 배우로 더 먼저 기억이 됐습니다. 보일링 포인트란 영화도 원신 원컷의 형식으로 연출된 영화였죠. 주인공이 어느 식당의 셰프이고, 영화는 이날 하루 식당에 문을 열고 손님을 받는 동안 이 셰프가 겪는 정신적, 물리적인 고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냥 식당을 경영하는 이야기인데도 상당히 서스펜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 필립 파렌티니가 또 소년의 시간을 연출했죠. 그리고 이 배우 스티븐 그레이엄은 각본도 함께 쓰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만든 제작사를 통해 직접 제작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스티븐 그레이엄에게 보일링 포인트의 경험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이 감독과 함께 단편으로도 먼저 제작된 영화였거든요. 그만큼 원시 원컷을 통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미 크게 경험을 했을 테고, 그 덕분에 청소년 범죄라는 전혀 다른 소재를 다루는 이 작품에서도 나름 이 방식의 장점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소년의 시간에서 원신 원컷이란 연출은 어떤 장점을 보여주었는가? 가장 직접적으로는 관객에게 그 시간을 온전히 체험시킨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이 체험이라는 것도 어떤 대상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하자면 소년의 시간이란 이 작품은 원신 원컷, 롱테이크 이 방식을 각 회차별로 조금씩 다른 목적하에 쓰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제이미가 체포된 후 치료를 받을 때까지를 다루는 1화의 경우는 시청자가 이 상황을 온전히 목격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원신 원컷을 쓰고 있습니다. 체포는 어떻게 하는가? 경찰서까지 데려오면서 경찰은 어떤 말을 하는가, 처음 경찰서에 온 용의자는 어떤 질문을 받는가, 또 어떤 절차로 조사를 받는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때는 보는 입장에서도 제이미와 함께 체포된 느낌을 갖기보다는 온전히 이 수많은 과정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학교를 찾아가는 2부는 말 그대로 체험에 가깝도록 연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공간으로 나오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쪽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천천히 조명하면서 보여주는데, 그만큼 이 통제 안 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이 학교란 공간은 얼마나 극악스러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만들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1부와 2부와 비교할 때 3부는 시청자가 함께 이 시간을 견디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미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해해보기 위해 상담을 하는 과정이죠. 극중의 상담사가 마시멜로를 넣은 핫초코와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면서 대화의 빌드업을 시도하는데, 조금씩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 제이미가 제동을 걸립니다. 질문의 의도를 의심하고 앞에 앉은 선생님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끊기고 다시 돌아가고요. 이 회차에서는 공간도 크게 바뀌지 않고 인물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는 사람도 이 고통스러운 대화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거죠. 제이미가 폭발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부터는 보는 사람도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분과 당혹스러움을 끝까지 견뎌야만 이 상담사와 시청자도 제이미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4부의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사부에서 쓰인 원신 원컷은 시청자에게 체험을 시키거나 견딜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쓰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그대로를 얘기해 본다면 초반부에 저는 이 가족의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들이 살인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아버지의 생일이고 그래서 엄마가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인데 이 아버지는 엄마의 단추를 풀어가면서 뭐랄까 끈적한 플러팅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이 가족에 어떤 비밀이 있나? 아들이 없는 게 오히려 이 가족에게 행복인 상황인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자동차에 쓰인 낙서가 발견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잔뜩 흥분한 아버지가 어떻게든 낙서를 지우려고 하다가 또 잘 안 되니까 그에 따라 또 짜증과 신경질을 부리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철무점에 갔다가 낙서를 지우고 오늘 저녁 다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자.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차에 올라탄 가족들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음악도 틀어보고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데 마트 안에서 또 조짐이 이상해집니다. 한 점원이 자기는 제이미를 지지한다 이런 헛소리를 해대고 그리고 마트 밖에 나와서는 낙서를 한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페인트를 차에 끼얹어 버리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게 되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아들과 통화를 하고 아들이 자기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가족이 또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제작진이 이 사화에서 시청자가 이 가족의 안간힘에 동참하도록 원신 원컷을 활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해도 다들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어떻게든 자기들도 견디고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옛날 이야기도 하고 되도 않는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또 그렇게 애를 써도 낙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거고 또 그럼에도 다시 애를 써보는 거고요. 이때 사화의 마지막에는 이 부모가 자기들을 자책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감정들을 토로하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저는 그 대화가 흥미롭더라고요. 처음 차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엄마가 얘기하는 아버지와의 추억은 사실 이 아버지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망신을 당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이 아버지와 엄마한테는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됐던 거고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만약에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아버지도 그런 상황을 그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 스스로 더 위축되고 그래서 더 위약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그런 부분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울잖아요. 정말 아들에 대한 그리움, 자신에 대한 자책, 후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무력감에 나오는 눈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이 드라마가 각 회차별로 조금씩 다른 목적하에 원신 원컷을 이용했지만 결국 각 회차의 끝에는 똑같이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무죄를 굳건히 믿었죠. 그래서 경찰들의 질문에도 아들에게 어서 대답하라고 한 거고요. 하지만 CCTV를 보자마자 무너지고 맙니다. 믿었던 아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감정이 이 1부, 이 회차의 마지막 감정이었죠. 2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동네 전부를 비추는 그 드론 샷이 나오기 전에 수사를 하던 경찰이 자신의 아들에게 감자튀김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때의 행동이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런 학교와 이런 학생들을 보았을 때 경찰로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장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내 아들부터 걱정된 게 아닌가. 말하자면 그 순간 경찰로서의 의지가 발현된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본능을 먼저 되찾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이 가족에게는 물론 긍정적인 행동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그리고 드론샷으로 보여졌던 그 마을, 그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무력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화의 그 상담사가 보여주는 행동도 저는 비슷하게 봤습니다. 어쨌든 이 상담사는 끝까지 상담한 끝에 제임이라는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해내죠. 남자는 강해하고 그런 남자는 여성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성에게 무시당한 남자는 약한 남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더 위약을 부려야 한다는 것. 그게 또 결국 살해 동기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 상담의 마지막 장면에서 상담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나오는 눈물로 보이지만 왠지 저는 그런 제이미의 마음속 상황에서 지옥을 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이 상담사한테는 이날의 대화와 제이미의 위협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그만큼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순간 약해진 자신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러고 보면 보일링 포인트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도 비슷했습니다. 이 주인공 셰프가 온갖 사건 사고에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려보지만 그럼에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이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말하자면 이 필립 바렌티니 감독과 이제 스티븐 그레이엄이 청소년 범죄란 이 소재를 놓고 사법 당국이나 학교나 부모나 모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 원신 원컷을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피로감과 막막함, 허탈함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엔딩을 각 회차마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소년의 시간을 보면서 느낀 것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촬영을 어떻게 했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보기 위해 인터뷰들을 찾아봤습니다. 처음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분명 어떻게든 나눠서 찍은 후 CG를 이용한 그런 연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 장면을 빼고는 CG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 매튜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인터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작품 중 한 에피소드에서 창문을 통과하는 장면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VFX를 사용했다. 그것 외에 장면을 이어붙이는 식의 작업은 없었다. 모든 장면은 하나의 샷으로 촬영됐다. 여기서 말한 그 VFX를 사용했던 그 장면이 2화에서 그 라이언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교실에 있다가 창문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분명 그만한 준비가 필요했을 텐데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했을까? 정말 리허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먼저 배우들이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에는 카메라를 놓고 또 리허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총 5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한 에피소드당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에피소드당 10번을 촬영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골라 쓴 거죠.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배우들의 근육의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겹을 쌓듯이 리허설을 했다. 그리고 소년의 시간을 보면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제이미를 연기한 배우 오원 쿠퍼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배우가 나타났나? 실제 촬영 당시에는 14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 이전에는 어떤 연기 경험도 없었다고 해요. 세 번째 에피소드의 그 연기를 보면 정말 아무런 연기 경험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원래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연기가 하고 싶어서 에이전시에 등록을 했고 그때 셀프 테이프 요청을 받아서 또 그렇게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데뷔작에서 이 정도면 앞으로 진짜 더 엄청난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그레이엄이란 이 배우가 어떻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봤는데 제가 간단히만 요약하겠습니다. 10대 소년들이 10대 소녀를 해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본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 또 자신에게도 10대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런 사건의 배경이 궁금해졌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지금은 한국의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대에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비슷한 사건들이 한국에서도 최근에 여러 차례 발생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